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두 아들 키우면서 육지로 오고 가며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나며 보험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서민경 전문가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주의 푸른 바다처럼 시원하게 보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영주입니다. 어렵지만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 보험.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보험인데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작은 글씨 그리고 어지러운 약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보험의 느낌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참 어렵죠.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보험의 비타민 같은 존재, 배지영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참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먼저 서민경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원래 인천에 살던 사람인데 4년 전에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주에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많이 만나겠죠. 근데 실제로 암이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 같아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사실 제주도에서 잘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방이든 뭐 아무래도 제주도는 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암을 진단을 받으시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을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의 내용도 정말 더 알차게 해야겠구나. 내가 진단비만 갖고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과연 가성비 있을 것인가? 내가 진단비만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오늘은 좀 암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나온 새로 나온 것들 참 많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시청자님들이 정말 가성비 있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처럼 지방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암 진단을 받으면 서울 상급병원으로 오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암보험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 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암 발병률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암에 참 많이 걸린다고들 하던데요. 저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김영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계신가요? 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은 전체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에게 발병되고 있고 암 발병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갖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중입자 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는 70%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 현재의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네, 암은 발병률도 높지만 또 요즘엔 생존율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암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경 전문가님, 암을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암 치료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네. 얼마 전에 제 고객분 중에서 이제 12월에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이제 항암 치료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치료비를 쓰시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치료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아무래도 상급 병원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입원보다는 통원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실비 한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과도한 치료비로 조금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암에 걸렸다고 하면 퇴직이나 또 소득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암을 치료로 받으시려면 암 진단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통원비, 또 생활비까지 각각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암을 진단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무서운데 치료할 때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치료비가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하면은 너무나 아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머리가 다 빠지고 좀 속이 불편한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2, 30분 누워서 완치가 되는 그런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누워 있으면은 완치가 되는 항암 치료를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암 환자라면 모두 다 꿈꾸는 그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죠. 바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암세포만 쏙쏙 골라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중입자 치료라는 건데요. 통증이나 후유증, 그런 치료가 없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작년 23년 9월에 저희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후에 모두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한 달에 한 12번 치료 만에 완치된 것인데요. 건강보험의 혜택이 단지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는 회당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12회 치료 만에라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400만 원이라고 하면 총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치료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좋은 치료 방법이기는 해요. 다만 중입자 치료는 그런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이 대상자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서 적용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효과도 좋고 또 부작용도 적은 치료이긴 하지만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중입자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어 난치암을 극복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 보상,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의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되십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3천만 원 전액 지급되십니다. 반대로 또 10번을 진행하셨을 때 5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또 그 해당 금액만 지급되십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든 최신 치료든 약물이나 방사선이란 이름이 들어간 치료이면 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경우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양성자 방사선은 평균 3천만 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꿈의 치료. 단점은 단 하나, 100% 비급여라는 것이죠. 치료 기간이나
치료 시간도 짧아서 환자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 암 환자에게 수술 대신 치료 기간이 짧고 편리한 중입자 치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중입자 치료의 단 하나의 단점은 비급여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중입자 치료에 있어서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로 보장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액 보장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럼 서민경 전문가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암보험을 준비할 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암보험하면 사실 암 진단비를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참 남녀노소 암이라고 하면 다 무섭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암보험은 다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많이 있으시기도 해서 보험사에서도 암으로 진단받으시면 지급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손해율이 점점 높아졌겠죠. 그래서 암 진단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비싸지긴 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암보험을 제대로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암 진단비뿐 아니라 요즘에는 암 치료비에 관련된 담보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까 앞서 배지영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중입자 치료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또 암 치료비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액으로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해주는 담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한도 내로 내가 치료한 만큼 암 실비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뭐 7천만 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 치료 비용으로 들었어. 그러면 보험에서 7천만 원을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진단비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 외에 표적암에 관련된 담보들 또한 생각보다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좀 저렴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가성비 있게 좀 잘 믹스해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보장은 넓게 그리고 보험료는 좀 다운해서 좀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 주셨습니다. 그럼 김영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암 진단비를 그래도 우리가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암 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암 진단비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까지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시면 가장 많은 비용의 치료비는 6,600만 원 정도이며 가장 적은 비용은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치료비에 환자분의 생활비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하기에 보통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야 치료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2배 정도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암이 종류별로 방금 보셨다시피 치료 비용도 1,000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까지 치료 비용이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남녀별로 준비해야 하는 암보험의 종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정보경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분류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모두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인 경우 남자의 경우에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전막내암이 해당되고요. 여자는 유방암, 난소암. 만약에 그럴 경우 일반암 보험비로 지급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10에서 20%만 작게 지급되기도 하거든요. 소외감이라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치료 기간과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발병률에 따라서는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또 위암 순서이시고요. 남자는 폐암, 감, 대장, 위암 순서로 진행이 되시는데요. 요새는 또 전립선암 발병 순위가 많이 올라가면서 나의 진단금이 얼마인지 또 가족과 성별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암 종류를 꼭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암 종류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외감으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보험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암을 그냥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원 치료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배지영 전문가님께 이 통원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통원 치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를 따르면 암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활성화되었다는 뜻이겠죠.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면 10일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진단 후에 암을 떼어내기 위한 암 수술 입원 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때 최근 치료법은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통원 치료가 시작되게 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까지 교통비나 숙박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암 통원을 병원 비용 발생에 따라 상관없이 통원할 때마다 40만 원, 60만 원 등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암 치료를 통원으로 하게 된다면 숙박비나 교통비 같은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암을 통원으로 치료하게 됐을 때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암을 통원 치료했을 때 어떤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배지영 전문가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암으로 통원할 때마다 각 보험사마다 조금 상이하긴 한데요. 통원할 때마다 2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을 지금 현재 해주는 암 통원비 특약이 따로 있고요. 그걸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내가 통원을 할 때마다 하루하루 할 때마다 80만 원씩. 네, 그 정도면은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내가 숙박을 하고 밥을 먹고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통원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이거는 암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받는 통원일 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나 간단하게 단순 검사 하실 때는 이게 통원비 특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원을 할 때 대비해서 암통원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오늘 말씀 주셨고요. 그럼 김영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또 하나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이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없는 보험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상품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보장이 가능한 암보험이 있습니다. 기존에 준비하신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은 보상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감액기간은 보상을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의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고요. 1년 또는 2년의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A사를 시작해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즉 면책기간도 없고 감액기간도 없이 바로 보장이 가능한 보험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 진단을 받으셔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을 받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고 계시는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되셔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 걱정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술과 입원의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안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요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경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따로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과거의 암은 평생에 딱 한 번,
그렇게 걸리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암보험은 암 진단비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암에 걸리든 어느 부위에 걸리든 암이 동시에 발견돼도 진단비는 딱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 암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첨단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또 암 치료 기술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암 생존율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암이 완치된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또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암 같은 경우가 제일 무서운 게요.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 가장 빨라서 전이와 재발이 가장 많다는 점이 가장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고 또 재발되고 또 전이 되고 그래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암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되었어요. 두세 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진단비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보장의 폭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제 고객님 경우에는 먼저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여기 림프절로 전이 되시고 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또 자궁 쪽에 새로운 암이 발견되신 경우가 있으셨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옛날에 가입한 암 진단비를 최초 1회만 갖고 계셨다면 보장의 폭이 좀 작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받으셨다면 암 진단비 1회만이 아니라 각각 부위에 따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또한 암 주요 치료비, 암 특정 치료비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나온 담보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암 치료비랑 급여랑 비급여를 모아서 총액에 따라서 구간별 보장 가입 금액의 100%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구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 나아가서 1억 원 이상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암 치료를 1년에 만약에 1,2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다면 1,000만 원 구간에 해당되셔서 그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새로 나온 치료 방법 일수록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든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카티 치료제 등 포함하고 있지만 또 보장하지 않는 손해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네, 암보험이 최초 1회안이라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오늘 정보경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방금 암이 다시 발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암이 실제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실제로 있나요? 네, 저의 가족의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4세 되셨는데요. 60대가 되기 전 56세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과 전 절제를 하시고 나서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담낭을 뗐는데 담낭암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항암 방사선 없이 회복하고 잘 계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2번째 암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나 50대에 진단받으신 분들이 유병장수인 지금의 시대를 완치를 받고 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2번째 암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후에 다른 암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암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시기라기보다는 빠른 조기 발견과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받으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시어 즐거운 생애를 맞게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진단비가 없거나 한 번 받고 나서 끝나버린 보험만 가지고 계셨다면 많이 힘드셨겠죠.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분들은 간편 가입 심사 가능한 상품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보상은 든든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암 진단을 받고 치료가 끝난 후에 5년이 지나면 준비가 가능한 상품이 있으시고요. 빠르게는 1년이나 3년이 지난 후에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암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또 최근 나온 특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앞서 정보경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암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번 받고 사라지는 특약이 아니라 각 부위나 보장 군별로 해서 2중, 3중으로 준비할 수 있게 나온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어도
또 두 번째 암이 찾아오더라도 든든한 보장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단을 받게 되시고 환경적이나 먹는 음식물 등 건강을 위해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암 진단비의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매달 새로운 보장이 쏟아져 나올 정도여서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 번 나누어 지급되는 통합진단비, 면역 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또 매회 받는 수술비,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통원비 등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 준비해 주는 상품들이 많으니 방송 보시면서 꼭 한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회를 잡으시고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칭찬보험, 암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이대 혈관질환 보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있죠.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엄마 정말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하도 바쁘게 다니니까 야, 건강 잃으면 그거 다 못하는 거야. 건강 챙겨가면서 해. 이런 참 말씀 어르신들 참 많이 하세요. 자, 이 얘기가 사실 항상 이거는 누구나 이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항상 그 불안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혈관 질환에 관련된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뇌혈관 질환 중에 뇌졸중, 흔히 예로부터 말하기를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을 참 어르신들은 무서워하세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발병하고 빠른 치료를 받더라도 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깝게 사실 저희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달 전에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아빠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절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졸중이시래. 그러면서 본인 엄마 거 보험을 얼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이 보험이 없으셨어요. 사실 그 순간 우리 아빠가 갑자기 아파. 그래서 병원 가셨는데 뇌졸중이래. 근데 지난주까지 나 우리 애들하고 아빠랑 같이 놀이동산 갔거든. 사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만큼 사실 그 순간에 제일 고민되고 제일 이게 뭘 찾지? 하면 사실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보험에 이 순간에 보험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을까? 이게 내가 과연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이 되는 혈관 질환인데요. 이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시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뇌혈관 질환을 실제로 진단받는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매년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35분당 1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 지방 등으로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과 손상된 뇌혈관이 팽창하다가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될 경우 현재까지 전체 10% 정도만 완전 회복이 되고요. 70에서 75%는 다양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병력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외삼촌이 젊은 시절에 뇌졸중으로 오랜 기간 투병과 재활을 하셨지만 결국 편마비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임에도 외삼촌께서 한쪽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게 힘들어 보이시기도 했거든요.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취업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20대 초반에 발병해서 40을 조금 넘기신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셨군요.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서 이 뇌혈관 질환을 앓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은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무서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35분당 1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와 장애가 남는 질병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보통 팔다리에 감각이 저하되거나 언어 장애가 발생해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요. 시야 장애나 인지 장애가 발생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뇌혈관 질환이 5년 이후 재발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보통 19에서 42% 정도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0% 그리고 40%까지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재발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걸리고 나면은 또다시 이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비를 꼼꼼하게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발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김영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발률이 왜 이렇게 높은 질병인 걸까요? 혈관 질환은 완치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막힌 곳에 대한 치료가 들어간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뇌혈관, 심혈관 등의 혈관 속에 생기는 찌꺼기가 또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 뇌혈관 질환인데요. 재발률까지 높다고 하니까 평소에 몸 관리도 하면서 보험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정보경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뇌혈관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에서 나타나는데요. 무려 47.9%가 고혈압을 앓다가 뇌졸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 운동 부족, 혈중 지방, 또 잘못된 식단 같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아이들도 우리 학교 생활이나 학업 때문에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요. 10대부터 또 MZ 세대들까지 소아 당뇨나 고혈압,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한몫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흡연과 알코올 섭취, 심장 질환과 당뇨병도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식습관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런 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좀 자신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큰 위험은 고혈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지영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치료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네, 경제적인 비용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곧장 직업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돌보아 주어야 할 가족이 있어야겠죠. 간병인이 필요하다던가요. 그런 부분까지 치료비에 포함이 된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치료까지 생각해야 하며 치료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지요. 직업을 잃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소득 상실 비용이 통계상으로 최소 1억 3,500만 원 정도 든다는 통계가 있고요. 직접 의료 비용은 2,300만 원 정도 다다르겠지만 치료를 돕거나 간접적인 비용의 하나인 간병인을 쓴다던가 재활치료를 위해 교통비를 쓴다든가 또 좋은 음식을 드셔야겠죠. 건강을 위한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운동을 위한 기구를 구매하신다던가 하는 간접적인 비용까지 전부 더한다면 1억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질병이겠습니다. 가정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한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이유, 이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만큼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시기에 뇌졸중이 걸린다던가 뇌출혈, 뇌혈관 질환이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보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분들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식생활 등에서
식생활 등에 의해서 뇌혈관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빠르게 찾아오는 만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은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65세 미만 신청자 중에 5만 5,100명 중 56.7%가 뇌질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뇌혈관 질환은 심할 경우에 수술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비가 만만치 않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 기저부 수술만 하더라도 2,035만 원이 들고요. 뇌종양 수술은 1,604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서민경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뇌혈관 질환 실제 치료 건수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네, 표를 보시면 사실 뇌혈관 질환은요, 2008년과 2019년도 다시 10년 만에 그 입원 지금 건수는 1.8배, 통원 그 건수는요, 31배까지 늘었습니다. 사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65세 넘으신 분들이 사실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이제 뇌에 관련된 혈관 질환이 많이 나타나셨는데요. 이제는 사실 이제 노인성 질환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20대, 30대부터 혈압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대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고객분들만 하더라도 실제로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신 분들이 저는 정말 매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지급 건수, 통원 일수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는 뇌혈관 질환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아, 내가 이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라면 한 번쯤은 더 되돌아보고 내가 이 뇌혈관에 관련돼서 잘 되어져 있는지, 내가 그것보다 사실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사실 더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혈관 질환이지만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장 질환은 어떤가요? 서민경 전문가님? 네, 사실 심장 질환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뇌혈관과 심혈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원인이 같거든요. 저희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뇌혈관과 심혈관을 동시에 잘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혈전에 따라서 혈전이 뇌에 바뀌면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요. 떠다니다가 심장이 바뀌면 심혈관 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질환에 관련된 이 보험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는 심근경색 막 하고 쓰러져야 병원에 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숨이 좀 가쁜 것 같아. 내가 심장이 막 두근거려. 이제 이래도 가서 바로 검사해서 진단을 받고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험이 정말 초기 때 잘 발견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쓰러져야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이제는 뇌혈관과 심혈관을 분리하지 마시고요. 좀 같이 고민하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장 질환이라고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처럼 같은 혈관 질환으로 묶어서 보면 좋겠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그럼 김영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심장 질환의 주요 인자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고혈압이나 흡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관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 혈관 질환을 경험한 유병력자라면 초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망 원인 질병 순위에서 뇌혈관 진단보다도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이는 전 연령대 사망 원인 5위 이내이며 나이가 들수록 사망 원인 순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 원인 질병 순위에서 이 뇌혈관 질환보다도 심장 질환이 더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사망률 자체가 뇌혈관 질환보다도 높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10년간 심장 질환 환자 수 및 입통원 지급 건수가 입원은 2배,
통원은 29배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특히 심장질환의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만 해도 3,4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심장 카테터 수술 삽입술이나 스텐트 삽입 수술만 하더라도 수술비가 1,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의 경우 수술비가 1,000만 원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수술인 관상동맥 우회술은 3,000만 원의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엄청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경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장 질환을 시술할 때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비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회복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좀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시는데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좀 가장 케어가 높으신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은 968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이걸 제외한 모든 심장 수술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진행되시고요. 특히 1위나 2위에 해당되는 관상동맥 우회술 또 심장 수술은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정말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보험으로는 우리가 이대혈관 질환을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부터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예전의 보험의 경우 뇌출혈 혹은 뇌졸중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뇌경색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 범위만으로는 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최신 진단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뇌혈관 진단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친구 어머니의 사례인데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전화한 이유를 들여다보니 심장질환이 보장이 된다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증권을 봐달라고 했는데요. 보장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제가 증권을 보니까 해당 담보가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받을 수 없었냐면요. 안타깝게도 친구의 어머니가 걸린 병은 협심증이었습니다. 협심증을 포함한 담보를 준비하시려면 허혈 심장질환 담보라는 특약을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내가 가입한 담보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드 하나 차이로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 네, 맞습니다. 보통 시청자분들이 보험 광고를 보시면 내 건 안 돼요? 이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뇌혈관 진단이 왔다던가 협심증이 찾아오고 또 부정맥이 찾아오게 되면 이럴 때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보다 폭넓은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넓은 범위로 우리가 보장 범위를 준비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서민경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우리가 보상을 준비하면 보상을 받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협심증까지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 외에 사실
여기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안 되는 게 딱 있는데요. 부정맥과 심부정 관련된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보장이 되는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가 같이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이왕이면은 내 보험에 내 부정맥과 심부정까지 되는지, 협심증을 진단받았을 때 되는지, 아니야, 심근경색 밖에는 안 되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 이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 허혈성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급성 심근경색과 뇌출혈만 갖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아직도 많다라는 점은 사실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험방송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아직 모르시는구나 이러시면 받기 어려우실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부정맥, 심부전 그거 말고 혈관 질환 중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내 보험에는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질환에도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부정맥과 심부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또 보장해주는 보험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보험인가요? 네, 앞에서 서민경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심부전, 부정맥 등을 보장하는 심장질환 보험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 보험인 거죠.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발병 빈도율이 증가하고 있으니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보장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보경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보장 금액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통 혈관이 이렇게 많이 좁아져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좀 만만치가 않으세요. 혈관이 좀 건강하게 있다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데요. 혈관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그다음 수술을 하시게 되세요. 가장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 스텐트 삽입술이실 텐데요. 이걸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 확장을 위해서 스텐트를 삽입하시게 되고요. 스텐트의 보증 기간에 따라서 재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혈관이 확장되셨다면 스텐트가 또 빠져가지고 재삽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를 1,000만 원 이상 준비하되 매회 지급받는 심장질환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혈관 질환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큰 돈이 들어가는 질환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은 완치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막힌 곳에 대한 치료가 들어간 이후에 관리를 잘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피 속에 생기는 찌꺼기가 또 쌓이게 되는 현상을 벌어지는 그 상황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술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텐트 삽입술은 근 10년 안에 또다시 막히는 경우라든가 재삽입하는 경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뇌혈관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하다 보니 긴 시간이나 경제적인 비용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또 병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15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내가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걸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질병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바로 가지고 계신 증권을 열어 보장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 보험이 좁은 범위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